지난 시간까지 생태계가 무엇이고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태계를 왜 보존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에 이어서 생태계 평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를 통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을 배워볼 거고요. 그 후에는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단원에서 대표적인 외래종으로 배운 뉴트리아는 1980년대에 모피를 만들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생물이라 했는데요. 모피와 고기가 잘 팔리지 않자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면서 뉴트리아가 방치되었고, 야생화된 뉴트리아는 낙동강 주변에 있는 습지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마구 잘라먹는 등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트리아가 원래 서식하던 남아메리카의 생태계에서는 생태계의 정상적인 구성원이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교란종이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도입 후에는 천적이 없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운 많은 외래종들이 이런 뉴트리아처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우포늪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들도 있다. 우포늪 주민생태감시원 주영학 씨가 500여 마리나 잡았다고 하는 뉴트리아도 그중 하나다. 뒤에 가서 터리집니다. 지금 딱 저항을 하네. 늦전에 꼬리 잡아 꼼짝 못해. 꼬리가. 뉴트리아는 우포늪의 난폭자다. 물풀은 물론 물고기의 새알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골칫거리다. 이게 설치류 종류, 쥐 종류인데 원래 이게 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용하려고 들어왔다가 아주 별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냥 풀어버렸는데, 지금은 외래종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위험한 외래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뉴트리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우포늪에는 많이 지금 그래도 줄은 편인데, 다른 지금 늪에는 급속히 번져가지고 지금 거의 이 친구가 지금 수초라든지 이 생태계 변화를 굉장히 많이 지금 가져옵니다, 지금. 1년에 새끼 3번 내지 4번 온다, 새끼가. 1년에 새끼. 야, 최고 많이 넣는 게 11마리. 보통 7, 8마리. 이는 완전 잡식동물, 이는 잡아야 돼, 무조건. 저새도 잡아먹지. 이놈은 뭐 안 먹는 게 없지, 그냥. 완전. 뉴트리아 덕분에 토종개구리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던 황소개구리는 최근 급격히 줄었다. 우포늪의 장대 나무배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그런데 우포늪 어부들에게 블루길과 같은 외래종 물고기는 오래된 걱정거리다. 물반 고기 반이라던 우포늪에서 갈수록 토종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 큰입 베스는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외래종 물고기의 대표주자. 자기 새끼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먹성이 좋다. 거래 늪에서 토종 물고기가 자생하는 게 네.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아, 그럼. 블루길 베스 블루길 나온 지는 한 20년 안 됐습니다. 한 10년 좀 10년에 넘었어요. 조금 넘은 10년, 15년 그 사이 좀 됐죠.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지.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에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4페이지를 피면 됩니다. 먹이 사슬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게 단조롭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슬처럼 일렬로 연결되었을 때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생태계에서 한 종류의 생물은 대부분 여러 종류의 생물에게 잡아먹힐 수 있고, 한 종류의 생물은 또 여러 종류의 생물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이사슬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혀 그물처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나무를 먹는 송충이가 있고 송충이는 참새에게 먹히고 참새는 독수리에게 먹히는 한 개의 길만 있었다면, 이 한 개의 먹고 먹히는 관계만 있었다면 먹이 사슬이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태계 속에서 송충이는 참새에게도 먹히지만 거미에게도 먹히고 도마뱀에게도 먹히고, 또 도마뱀은 송충이도 먹지만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지렁이도 먹고, 도마뱀은 참새에게도 잡아먹히지만 뱀에게도 잡아먹히는 등 이 먹이 사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걸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치 우리 낚시할 때 쓰는 그물과 같다라는 의미로 먹이 그물이라고 부르고요.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음으로는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생태 피라미드는 각 영양 단계의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을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차례로 쌓아 올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양 단계라는 것은 한 생명체가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뜻하는데요. 이 그림에 있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까지 이 각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처음에 생산해내는 햇빛으로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생산해내는 생산자가 하위 단계이고요. 먹고 먹히는 관계에 따라서 가장 윗 최종 소비자까지 갈수록 상위 단계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생태 피라미드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태계의 피라미드다라고 해서 생태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에너지 양은 각 영양 단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소비되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전해지기 때문에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개체수와 생물량도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데요. 이것은 한 마리의 초식동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풀이나 나무가 한 그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한 걸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상위 단계로 갈수록 하위 단계에 있는 개체들을 이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이제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나 생물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옥수수를 직접 먹는 것과 같은 양의 옥수수로 소를 키워 그 소를 먹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겠죠. 옥수수를 직접 먹는 경우는 옥수수가 가진 전체 에너지가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옥수수로 소를 키워 소를 먹는 경우는 소를 거치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옥수수의 일부 에너지만 사람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옥수수를 직접 먹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량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손실된 에너지만큼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하니 아래 단계의 개체수, 생물량이 많아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죠. 이 때문에 안정적인 생태계는 생물량과 개체수도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띱니다. 이 생태 피라미드가 안정된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생태계가 평형을 이뤘다라고 하는데요. 생태계 평형은 생물 군집의 종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자연 생태계는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고, 일시적으로 변동이 생기더라도 다시 회복되어 평형이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태계 평형 상태에서는 각 영양 단계에 따라 물질이 안정적으로 순환하고 에너지는 원활하게 이동하는데요. 물질은 사라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유기양분을 만드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에 있는 걸 원자들을 쓰잖아요. 그게 동물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서 분해자가 분해해서 다시 환경으로 돌려보내고, 그거를 다시 식물이 이용하는 형태로 물질은 순환을 하고요.
에너지의 경우는 햇빛에서 와서 이제 쭉 흘러가지고 결국은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되어서 흘러서 이동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이동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유지될까요? 멸치 위 속에 들어있는 먹이를 관찰하는 멸치 위 해부 실험을 통해서 해양 생물의 먹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멸치 윗속에는 동물성 플랑크톤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들어있고 이 멸치는 오징어나 갈매기, 상어 등에게 잡아먹힌다고 나왔는데요. 만일 해양 생태계에서 멸치 개체수가 갑자기 감소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 멸치 개체수가 갑자기 감소하게 되면 멸치 먹이가 되는 생물의 개체수는 증가하게 되겠죠. 1차적으로 이처럼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의 개체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멸치를 먹이로 하는 생물의 개체수는 먹이가 줄어들게 되니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어나 오징어, 갈매기와 같은 생물들의 개체수는 감소하는 것이죠. 하지만 좀 지나면 멸치 먹이인 이 피식자,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이 증가했기 때문에 멸치 개체수는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멸치 포식자인 상어나 오징어, 갈매기의 개체수도 증가하게 되면서 다시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앞서서 말한 먹고 먹히는 관계인 먹이사슬 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 물질 순환 등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생태계 평형은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파괴에 의해서 깨지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벌목이나 경작지 개발, 수질오염 등 인간 활동에 의해서 평형 상태가 깨지기도 합니다.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연에 의한 것이든 인간에 의한 것이든 뭔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어야 하고요. 또한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생물종의 수가 많아야 생태계의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생물 다양성에서 배운 내용이니 다들 알겠죠?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에서는 어떤 생물종이 사라져 먹이사슬이 끊어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먹이사슬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로 봤을 때 큰 영향을 받지 않죠. 하지만 만약 먹이 그물이 단순하다면 한 생물종이 사라지면 대체할 수 있는 생물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집니다.
즉, 먹이 그물이 단순한 생태계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가 안정적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물질 순환이 안정적이고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각각이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생산자의 물질이 이제 1차 소비자에게 이동되고 얘가 이제 2차 소비자나 3차 소비자로 된 후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얘네들이 사체가 됐을 때 그것이 분해자에 의해 분해되고 다시 토양으로 이동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다시 식물에게까지 이동되어야지 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분해자가 없어서 사체가 분해되지 않고 쌓인다면 환경 오염도 되지만 다시 식물에게 공급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조건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태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림 중 하나인 생태 피라미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환경이 변해 먹이 사슬이 어느 단계에 일시적인 변동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만일 안정된 생태계에서 어떤 환경적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1차 소비자의 먹이인 생산자는 늘어난 1차 소비자들이 많이 먹어치우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고 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는 먹이가 늘어난 것이다 보니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산자가 감소하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먹이가 부족해진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고 이에 따라 2차 소비자도 감소하므로 생태계는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요인과 이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